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어서 원가 회계를 할 건데, 자, 우리 원가 회계는 그 이론 문제에서 우리가 5문제 푸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아마 어제 저와 같이 뒤쪽 기출 문제 풀면서 그 내가 한 챕터를 이해하면 한 문제는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 가지고 우리 그 시험에 한 두세 문제는 어제 거 소화하셨다면 두세 문제는 정도 원가 여기 5개 중에 두세 문제 정도는 또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원가 얘기를 제가 거의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시간표도 다 잡는 이유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면 얘가 여러분들이 잘 푸는데 이걸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기 직전에 제가 주로 원가 회계를 해서 기출문제 풀면 계속 한 번씩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회계를 이때 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는 60시간씩 해서 회계 1급 60시간, 전산 세무 2급 60시간, 전산 세무 1급 60시간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난이도도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세무 1급에서는 조금 다른 게 더 추가가 되어 있지만 근데 회계 1급 때 마지막에 하면 시험을 딱 봐요. 그분들이 세무 2급에서 또 만나면 초기화돼 있어 와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억의 끈기가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일주일을 못 넘기는 거라. 일주일 안에 한 번 이상 생각을 해야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가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셨을 때 그 이 공부를 최소한 우리 이제 뭐 나중에 시험 끝나고도 수업까지 한 2주 남았는데 일주일 이내 한 번은 보셔야지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지나버리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취업 활동하고 뭐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면 결국은 세무 1급을 따시게 될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 말 생각이 안 나도록 최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에 세무 1급을 자기 그 일하시면서 저녁 시간이든 주말 시간이든 딸 수 있도록 해서 따셔야 되지. 1년 지나서 오죠. 그러면 세무 1급은 1년 내내 6번 들어도 못 따요. 제 직장 과정은 60시간이라서 법인세 쪽만 알려줄 거예요. 거의 주로. 우리 훈련기간을 앞접고도 알려준다 그러는데 다 까먹고 와요. 그런데 세무 1급 시험이 그 실기 70점 중에 법인세는 30점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부가소득이 40점이에요. 근데 이걸 난이도를 높여서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점수가 안 나와서 합격이 안 돼요. 근데 까먹은 상태니까 전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 있을 때에 무조건 하셔야 되지. 나중에 미래에 보시면 할 때 해라고 했던 말 지금 제가 수업하는 분도 다 그 이야기예요. 하라고 할 때 그때 자기가 들었던 선생님도 할 때 기억 남아 있을 때 하라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같이 슬퍼해 줄 뿐이지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기억 좀 살리셔야 돼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 다니면서 우리 수업 이런 내용들을 또 시간 내 가지고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저와 같이 한 수업 2번, 3번 이리 들으면 4개월, 6개월 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본인도 압족이 안 되니까 이제 법인세만 들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이 남을 때. 근데 제가 본 기억이 남을 때 하라 그러는데 이 원가 회계는 기억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법인세 가도 원가 회계가 그 세무일국 가도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미래에 또 공부하실 때에 내가 정리한 거에다가 뭐 또 더 알게 되면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가 회계할 때, 자, 지금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어제 우리 필기했던 건데 이 원가 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만을 위해서 하는 회계가 아니었죠. 이거는 원가 통제도 하고 그리고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 주는 수단이 재무제표에도 정보를 주고 그리고 우리 관리회계에도 의사결정하기 위한 관리회계에도 유용한 정보를 주는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게
재료비, 농우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하고, 그럼 우리가 전체 돈 들어간 것 중에서 이걸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 농우비, 제조경비는 우리 회사가 물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소요된 모든 비용 중에서 재료비와 농우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제조경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우리 처음에 했던 문제 챕터 제가 같이 이 원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문제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제조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제조원가라는. 그런데 또 요소별 원가 계산으로 넘어가면 이것들을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표현으로 또 표현을 또 다르게 쓸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같은 거구나. 근데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은 기간적 의미를 넣은 거고, 요소별 원가 계산이 아닌 그 앞쪽 문제들은 그냥 전체 제조 원가가 이 세 개를 더한 거다라는 개념을 그냥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 개 더한 게 뭐 제조 원가다, 총 제조 원가다,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 제조 원가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조 원가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원가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원가를 통제하는 데에는 우리가 제품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할 때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 통제를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를 나누게 될 건데,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 썼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걔만 썼어, 아니면 얘가 얼마 썼어라고 안다면 그걸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고,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들을 간접 원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적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특정하게 얘가 얼마 썼다라는 걸 모르는 걸 간접이라고 표현을 써서 간접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료비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농우비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농우비, 간접 농우비, 또 제조경비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경비 혹은 직접 제조경비, 간접 경비 혹은 간접 제조경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재료비, 농우비, 제조경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재료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나눈 이 6가지를 다 더해도, 이걸 다 더해도 우리는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합친 합계나 이렇게 아래쪽에 6개를 합친 합계나 서로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 직접 제조 경비는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유령 취급을 좀 할 거고, 그럼 얘를 제외하고 표현할 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이것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추적이 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로 하나씩 통제를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조하는데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다 혹은 간접 원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제조 간접비로 한 번에 뭉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걸 분류만 나눠서 서로 다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주물렀다가 저렇게 주물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 다시 공식을 써서 우리는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제조 원가의 3요소는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기본 틀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오늘 좌우 같이 나중에 제품별 원가 계산도 들어갈 건데, 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다, 뭐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종이컵 만드는 회사하고 아파트 짓는 회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원가 통제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원가 통제가 원활한지를 선택을 할 거고, 그럼 그 선택에 따라서 이것들을 또다시 분류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큰 덩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비행기, 큰 배, 아파트, 그런 쪽은 수조 가능한 것들만 먼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먼저 구해서 직접 원가 혹은 기본 원가 혹은 우리 기초 원가라고 해서 얘네들을 구하는 이유가 얘네들을 구해서 빼면 나머지는 제조 간접비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그 방식으로 쓰는 곳에서 쓰기 위해서 분류하는 작업인 거고, 그리고 우리 종이컵이나 A4 용지나 라면 이런 것처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걸 라면 한 개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건 바보짓이죠. 그러면 생각해도 돈 얼마 들어갔는지 보고 몇 개 생산했는지 해서 n분의 1에서 계산하는 게 맞지, 라면 한 봉지 한 봉지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료비는 쓰다가 남으면 내년에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나 전기세 이런 것들은 쓰다 남았다는 개념이 없죠. 올해 얼마만큼 썼다, 이걸 발생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끼리만 먼저 뭉쳐서 우리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 혹은 가공비 혹은 전환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재료비는 하고 분류 나누는 게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든 그럼 그렇게 분류 나누더라도 그럼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또 직접 재료비에 이 두 개를 합친 가공 원가, 가공비를 더하게 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직접 노무비가 그 중간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이급에는 등장 안 하는데 회계1급에는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기본 원가에도 포함되고 가공 원가에도 포함되는 것 혹은 전환 원가에도 포함되는 것. 근데 막 금액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답은 직접 노무비 적혀 있는 금액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가 양자에 다 모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좀 편하겠죠. 참고적으로 제가 어제 제가 세무2급 전역반을 하는데, 그 전역반도 너무 회계 1급 단지 너무 오래되신 분이 한 분은 한 4년 됐고 한 분은 2년 됐고 한 분은 AT 시험만 보고 와가지고 그 AT 시험이 원가 회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 처음 듣고 뭐 이런 분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T2급도 그렇고 AT 시험 자체가 원가 회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산세무 2급 한국세무사 시험만 원가 회계 있어요. 원가 회계 없는 게 좋을 것 같죠? 나중 보면 원가 회계가 낮다고 해요. 재무회계 문제가 기니까 더 어려워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제 그 반을 제가 판서 수업으로 그 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처럼 시간이 여유 있는 반이 아니어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는 거의 안 풀고 그냥 내용만 설명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보면 이제 판사니까 뭐 얘네들 이런 식으로 엮으면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뭐 삐치삐치지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가 우리 추적 가능성의 분류를 가지고 여기까지 분류해 가는 걸 설명했고, 자, 이번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 우리 원가의 요소가 어떠한 원가 행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린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린다라고 말하는 게 총원가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비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소 1단위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야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많이 만드는 똑같아야 정비례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 그래프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재료비들이 여러분 생각 재료가 많이 만들면 많이 쓰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은 균일하게 가겠죠. 한 개당 가격은. 그게 변동비 원가 형태고, 우리 그래프로는 제가 어제 이렇게 총 원가는 이렇게,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Y축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 Y축에 뭘 보고 싶냐에 따라서 총 원가다, 단위당 원가다, 이렇게 그래프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X축은 그냥 조업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문을 보셔도 그래프 나오는 건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X축에는 이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다, 어제는 제가 짜장면 몇 그릇이다. 그리고 Y축에 이 사람이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뭘 기준으로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만 반대예요. 수학만. 사실 수학이 정상인 건데 경제학자 중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이 저렇게 그래프를 썼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그래프가 저렇게 뒤집어졌는데 전부 다 저렇게 써요. 이름 날리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자만 이상한 사람처럼 됐는데 원래 수학이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도 저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고정원가를 볼게요. 자,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이제 요소들은 우리 월세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똑같이 1년 동안이든 언제 동안이든 그 기간에 뭐 다른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 기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기간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도 차를 많이 타든 작게 타든 똑같이 나가죠. 물론 뭐 요즘 탄 만큼 한다는 신기한 보험도 있긴 하던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간 비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무슨 기준이 있든 간에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최대값이 나가는 거죠. 그죠? 변동비는 쓴 만큼 나가는 건데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최대값이 나가는 거예요. 월세 60이면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최대값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돈도 당연히 우리가 생산하거나 하는 물건이나 이거에 다 같이 녹여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당 원가라고 하는 걸 뭐 흔히 말하면 n분의 1을 했을 때에 한 개에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냐라는 건데, 당연히 고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이나 이런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한 개 들어가야 되는 이 금액은 비중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최소 1단위당 얼마만큼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은 뭐 우리가 잡기 나름인 거죠. 그럼 그 기준당 우리는 금액을 봤을 때 많이 만들면 우리는 들어가는 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이제 분배가 될 거고, 작게 만들면 많이 분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든 뭔가를 하시든 할 때도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하고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하고 일단 선을 나눠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나가는 경비를 생각해 보시면 통제가 좀 더 쉽게 들어갈 거예요. 총돈 얼마 나가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 나중에 다음 달에도 똑같이 나가라는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 내가 변동비가 있는 애를 갑자기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잘 됐을 때 또 돈 더 들어가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나누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통제할 때도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기본인데, 자, 우리는 혼합 원가 형태라고 해서 준변동비, 준고정비가 있어요. 우리 변동비는 이제 총원가를 가지고 봤을 때 비례적으로 많이 쓰면 증가하고 작게 쓰면 감소하는 거고, 고정비는
뭐 많이 쓰든 작게 쓰든 상관없이 그냥 금액이 일정하게 쭉 발생하는 거죠. 전혀 생산을 안 해도 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변동비는 증가는 하는데 전혀 안 썼을 때, 조업도가 0일 때도 고정비처럼 금액이 총원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간을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고 쓰면 쓸수록 그 증가하는 방식, 그게 우리 준변동비 원가 형태예요. 과거에는 전력비가 엄청 많이 나왔다가 근데 한때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상하게 진상으로 그걸 이의제기 신청을 해가지고, 왜냐면 자 우리 변동비 그래프를 보면 준변동비 그래프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근데 누가 이의제기 신청을 전기세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진상을 부렸나 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그 하정부터서 쫙 올라가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많이 진상 부렸는지 한 1, 2년 동안 전력비 말고 다른 걸로 냈어요.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데이터 요금제 그 하고 우리 전화 요금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이제 예제를 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전력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재기 신청할 때 오죽 얼마나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1, 2년 전력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고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고정비는 일정하게 나오고 우리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일정하긴 한데 어느 구간까지만 일정한 거예요. 그러다 그 구간을 넘어서면 이제 증가하는 방식. 그게 중고정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고정비를 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생산량이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제일 잘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 그 선물 포장지 같은 거 있죠. 포장지로 포장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죠? 그럼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게들이 잘 해가지고 주니까 그죠? 근데 그 포장지를 가지고 보면 그 우리가 이 포장지 가지고 물건 한 개만 할 수도 있지만 몇 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럼 우리 그때 제품도 이제 포장지 한 장으로 몇 개의 제품을 포장할 수 있다. 그럼 한 개 제품을 포장하더라도 포장지 한 장은 써야 되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개까지는 한 장이면 되는데 11개 포장을 해야 되면 두 장을 써야 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제품 한 개부터 10개까지는 포장지 하나 들어가다가 11개부터는 두 개 써야 되고 21개부터는 세 장을 써야 되죠. 그게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항상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쯤에 그 세무일급에서 장난을 또 한번 쳤어요. 포장지 하나당 제품 하나당 포장지 한 장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대1이면 원가 형태가 변동비를 그리는 거죠. 많이 포장하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포장하면 작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포장지는 중고정비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범위에 따른 거에서는 제가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된다고 말한 건 전부원가 계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변동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중에서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빼내고 변동비 원가 형태만 그리는 제조간접비만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변동 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변동 원가 계산은 이 고정비는 우리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제조간접비는 어차피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그 최대값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변동 제조간접비는 변수가 있죠. 매번 많이 만들 때 작게 만들 때 변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를 적용해서 이것만 가지고 산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보면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자, 우리 매몰 원가라는 건 내가 이미 선택을 해서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걸 매몰 원가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할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수업 들은 거는 지금 이미 우리 많은 시간이 지나왔죠. 이건 이미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건 매몰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함으로써 선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공부는 기회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우리 수업 들어버린 이 매몰 원가는 이제 앞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인중개사 공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에 미련이 있겠죠. 미래에 또 이에 대해서 할까? 아니면 선택 안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다. 뭔가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회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 지문이 좀 종종 나와요. 매몰 원가는 관련 원가라고 해서 오답 지문도 보기에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얘는 비관련 원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미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영향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회원가도 의사결정에 관련 있는 관련 원가지만 아직 내가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미래에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회피 가능 원가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것들 있죠. 나중에 내가 선택 안 했는데 나중 봤더니 안 좋은 거야 그게. 그럼 나 그거 선택 안 해서 다행이야.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거 선택할 때 걔는 빼고 하게 되겠죠. 이런 걸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고, 얘도 의사결정에 방금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그 숫자 문제도 봤었는데 고정자산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매몰 원가에 대해서. 그럼 매몰 원가는 그 이론상으로는 역사적 원가다라고 해당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지문인데, 이 역사적 원가가 취득 원가가 아니고 장부가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자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그래서 어제도 200이었나? 그게 감가상각 150 빼서 50만 원이 우리 매몰 원가였죠. 그래서 장부가액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기회원가를 물어봤을 때는 순실현 가능액인 거예요. 뭐 얼마를 들여 고쳐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얼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고치는데 들어간 돈을 뺀 금액이 실현 가능한 금액인 거죠. 그죠? 20만 원 들여서 고쳐가지고 7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50만 원이 기회원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실현할 수 있는 게 50만 원이지 7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70만 원이 기회원가는 아닌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을 봤었는데, 요소별 원가 계산은 제가 이렇게 T 계정을 가지고 썼었죠. 그죠? 자, 얘는 우리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서 이렇게 T 계정을 써서 얘를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그냥 원재료 T, 제공품 T, 제품 T 써가지고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써요. 왜냐면 원재료 안에는 기초 원재료겠지, 제공품 안에는 기초 제공품이겠지. 뭐 이걸 우리 생각 못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기말, 기초기말, 기초기말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기본 틀인 거고, 그럼 원재료 사오고 얘는 쓴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얘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농업비 발생액, 제조 간접비 발생액, 얘네들을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투입 원가예요. 투입. 올해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투입 착수라는 표현을 또 쓸 거예요. 오늘 수업 중에 이 위치가 이 제공품이 물건 만드는 위치이기 때문에 원가액의 메인은 여기에요. 원가액의 메인은 이 위치인데, 그럼 여기가 물건 만들기 위한 착수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착수했으면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제품이란 글자는 완성했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고 나간다 생각했을 때 이 두 개 위치가 헷갈리면 마지막이 완성되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완성했을 때만 제품이지 이 이전에는
절대 제품이란 글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이란 글자는 완성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공품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고 나면 이제 직매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그럼 직매장으로 가서 이제 얘 가지고 이제 팔고 남아 있는 거 빼면 팔린 거다. 이게 매출 원가고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도 얘가 들어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 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문제는 원활하게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봤는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제조간접비 위치가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이 제공품 위치를 볼 건데 이 제공품에서 지금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이 제조간접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전체 금액을 보고 있는 거죠. 전체 금액을. 자, 얘는 원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완성했잖아. 그러면 완성했을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재료비나 노무비나 나머지 경비가 작업 중에 초반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마지막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도 원래 얘가 세 개가 뿌려서 나갈 거고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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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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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합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합계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확하게 원가 회계를 하면 재료비가 완성된 거, 노무비가 완성된 거, 제조 간접비가 완성된 거, 그리고 투입된 것 중에 재료비가 남은 거, 노무비가 남은 거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나중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개 요소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험에서는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제조간접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방금은 이 세 가지만 말했지만 물건 하나당 금액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여러 종류께 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번 그 회계기간이나 이 기간에 지금 들어간 총액이기 때문에 하나당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공통으로 쓴 건데 공통으로 쓴 거에 대해서 그럼 너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물건 만드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계산이 편하지만 물건 만드는 곳에서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통제가 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얘도 힘들지만 제조간접비 자체가 분배하는 게 힘들지만 그런데 제조간접비 중에 물건 만드는 거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으면 도대체 제가 얼마 썼는지를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부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우리는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보조 부분에 있는 거를 제조 부분으로 보내서 어제 제가 같은 400만 원인데 총 400만 원 들어갔지만 각각 이 네 개의 부분에 다 100만 원씩 들어갔다가 아니라 제조 부분의 조립 부분, 철단 부분만으로 함축하고 그러면 이 수선 부분의 100만 원을 조립 부분이 쓴 거, 철단 부분이 쓴 걸 비율로 나눠 줄 거고 전력 부분이 쓴 것도 조립 부분 쓴 거, 철단 부분 쓴 걸로 나눠서 제조 부분에서만 제조 간접비를 이제 가지고 있도록 그럼 제조 부분이 210만 원, 철단 부분이 19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도록 보조 부분의 금액을 수선 부분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작업을 할 때에 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이냐 이 조건이 원칙은 인과관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 인과관계 원칙이라는 것 원인을 발생시킨 거 원가 발생의 동인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비율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수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수혜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면 부당능력 기준 이것마저 적절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때 어제 부문별 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얘도 인과관계는 따져갈 건데, 자 그럼 우리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보조 부분비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 얘네들 있죠. 왜냐면 지금 이 34만 4천 원을 절단 부분 조립 부분에 배부해 줄 거예요. 배부해 준다는 게 너네들 얼마씩 얼마씩 해서 너네들 쓴 걸로 정리를 해서 자기는 없애버릴 건데, 그럼 우리는 사실 생각했을 때 기준 쓴 만큼 보내버리면 될 거잖아요. 쓴 만큼 보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목적이 보조 부분 거 제조 부분 보내는데 보조 부분 거를 보조 부분이 쓴 게 있다는 거예요. 동력 부분이 34만 4천인데 얘가 20% 200kW나 썼고, 수선 부분이 총 자기가 200회 수선을 했는데 그 중에 40회가 동력 부분이 썼던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얘 둘이의 관계를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해요.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를 사실 정리를 잘할수록 우리 값의 정확도는 높은 거고, 이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할수록 정확도는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가 근데 너무 중요하면 잘못된 공정이긴 해요. 우리 구내식당하고 우리 전기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좀 잘못된 생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용역 수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건 얘 둘을 고려하는 건데, 하지만 간편하기 위해서 이 중요도가 없는 경우에는 얘를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배우법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배우법은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곳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 그럼 얘는 우리 그 이론 글로 나오는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얘 둘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쓴 걸. 얘 둘이를 무시하고 그냥 34만 4천 원을 5대 3 그리고 20만 원을 8대 8 그냥 제조 부분이 쓴 비율대로 그냥 안분해 버리는 방식이 우리는 직접 배우법이에요. 그럼 이 직접 배우법은 간단하게 얘 둘의 비율로만 나누기 때문에 하기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쉽죠. 그냥 안분하는 거니까. 안분은 얘 둘이 더해서 얘 둘이 합이 800이니까 800 중에 넌 500이다. 800 중에 너는 300이다. 이게 안분하는 제일 쉬운 방식이죠. 그래서 쉽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실무적으로도 비용이 작게 든다는 거예요. 단점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를 하지 않았으니까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단계 배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계 배우법은 이 용역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보통인 경우, 그럼 보통인 경우에 이 사용 배부의 그 금액에 따라서 먼저 이 순서를 정할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보조부분비가.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 보조부분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씩 줄여올 거예요. 하나씩. 그럼 우리는 하나씩 줄인다는 건 이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를 하긴 하는데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하고 하나씩 우리가 줄여 나갈 때 어떤 것부터 배부할 거냐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했다면 꼭 그 순서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우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계 배우법은 배부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럼 배부 순서 지킨다는 건 처음 배부하는 거는 처음 우리 동력 부분 먼저 하면 이 동력 부분은 5대 3대 2로 해서 그냥 전부 다 보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배부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배부 받고 나면 수선 부분은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배부 받은 이 돈까지 합친 게 자기가 분배해 줘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배부 받은 애가 또 동력 부분한테 보내주면 끝없이 순환원리로 서로 너 20% 썼어 하면서 서로 영원히 주고받을 거니까 그 다음 거에서는 얘는 이제
그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 배분법처럼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분을 한 거는 떨어져서 놀랐어요. 그럼 얘를 먼저 배분하면 얘도 처음에 동력 부분한테까지 배분을 하고, 그럼 동력 부분은 자기 거에 배분받은 것까지 같이 책임져서 직접 배분법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계 배분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상호 배분법을 보면, 자,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 우리는 상호 배분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오늘 거에서 볼게요. 자, 우리 상호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가 얘 두 개가 매우 중요한 곳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럼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 둘이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얘 둘이 관계를, 자, 예를 들어서 동력 부분을 x라고, 그냥 저는 x를 잘 쓰니까 a라고 두고 수선 부분을 b라고 둘게요. 그럼 동력 부분이 a고 수선 부분이 b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수선 부분이 봤을 때에 수선 부분한테 발생한 돈의 40%, 40%, 20%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자, 동력 부분이 사용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 동력 부분이 A인데 이 동력 부분이 사용한 걸 보면 동력 부분은 자기한테서 34만 4천 원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수선 부분의 20%도 동력 부분이 쓴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거만 이해하면 이게 엄청 쉬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동력 부분은 자기한테 34만 4천 원이 나왔고, 그리고 수선 부분 B의 20%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제가 공식으로 쓰면 동력 부분인 A는 자기한테 발생한 34만 4천 원에, 그리고 수선 부분 B의 20%니까 0.2B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공식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한테 발생한 34만 4천 원 더하기 수선 부분 B의 20%다. 이 말 이해가시나요? 이건 계산하는 걸로 문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 역대 세무일급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식까지만 내는 게 시험 문제에 있어서 공식까지만 내는 거면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다른 거의 20%. 그럼 수선 부분은 자기 거 20만 원에 동력 부분에 20%쓴 거죠. 그러면 B는 20만 원에 더하기 0.2A란 이야기예요. 항상 20%는 아니겠죠. 지금은 이 문제가 둘 다 전체의 20%를 썼기 때문에 0.2가 나와 있는 거고. 자, 이해가시나요? 자, 여러분은 이 공식까지만 시험 목적으로는 구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으실까봐,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죠. 그럼 구할 수는 있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34만 4천원 더하기 얘는 4만원 더하기 0.04A 그죠? 가로 풀면 그러면 얘 넘기면 0.96A는 38만 4천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 38만 4천원 나누기 0.96 하면은 A는 40만원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A는 값이 나왔고 그럼 B는 20만원 더하기 0.2 A니까 곱하기 40만원 하면 B는 20만원 더하기 8만원 뭐 산수가 안 됐었어요. 그럼 B는 28만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까봐 제가 풀이만 하나 드리면 자 동력 부분이 방금 40 수선 부분이 28만원 그죠? 그럼 이래 가지고 보면 자 40%에 50 이제 50% 썼죠. 40만원에 그러면 얘는 20만원 얘는 43 12만원 얘는 28만원에 40% 얘는 11만 2천원 얘는 28만원에 똑같구나 11만 2천원 그러면 총 발생액은 얘 다 합쳐서 54만원 20만원 11만 2천원 얘는 32만원 12만원 11만 2천원 하면 55만 2천원 이렇게 구하는 게 예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 얘를 곱해준 값이에요. 30%로 얘 40%로 그럼 지금 이 두 개 값의 합이나 얘네들의 값의 합이나 서로 똑같아요. 얘네들 합이나 이 합이나 이렇게 구해가는 게 상호 배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상호 배우법은 지금 제가 위에 다시 정리한 거 보면 이는 어렵다고 해놓고서 느리다고 해놓고서 금방 계산하네. 그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수학 싫어한다고 했죠. 그런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부분비가 2개라서 2차 방정식이라서 할 수 있었지 3개면 3차 방정식이고 10개면 10차 방정식이에요.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2개 정도까지만 아직 기억이 남아 있어서 한 거지 현실적으로 저는 얘가 수가 한 개라도 늘어나는 순간 계산 저는 못하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정확하지만 맹육수 관계를 고려해서 정확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느리고 어렵고 고비용. 이제 직접 배우법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적혀 있는 게
자, 하지만 이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컴퓨터는 해내야지 당연히 정확한 값을. 그래서 컴퓨터로 제가 원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 가지고 원가 얘기할 때 상호배분법을 쓰기 때문에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를 집어넣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얘네들이에요. 이 퍼센테이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값 계산 산출하라고 컴퓨터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할 때는 뭐 컴퓨터 가지고 어려우니까 지적배우법 써 이런 할 일은 없겠죠. 컴퓨터는 무조건 상호배우법으로 계산 산출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게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정확도는 당연히 용역수수 관계를 많이 고려하는 순서. 상호배부법, 단계배부법, 직접배부법. 이 순서가 정확도가 이렇게 상호배부법 쪽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자,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얘는 끝냈고요. 자, 쉬었다 합시다.